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원론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제2장 방화론이 나오고 2-1에 보면은 건축물의 내와 성상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면 무창층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무창층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창문 창자,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층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구부 면적이 그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갖다가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하는데, 이 개구부를 갖다가 인정해주는 요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스포인트 그 옆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지름이 50cm 이상이 되어야 이걸 우리가 개구부로 보고, 두 번째는 바닥으로부터 밑 부분까지가 1.2m 이하인 경우에, 또는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살에나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요게 바로 그 개구부의 인정 요건인데,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서는 이 2가지 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주벽기, 바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주라는 것은 주계단, 벽은 그대로 벽이고요. 기는 기둥, 반은 바닥판,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보는 그대로 보, 지는 지붕.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주벽기, 바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잊어먹지 않겠죠. 다음 3번은 이제 내화 구조죠. 그래서 이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죠. 두 번째가 연화죠. 세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이 내화 구조의 시험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충주, 차단, 충주가 차단되면 안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충이라는 것은 충격시험, 주는 주수시험, 차는 차염성, 단은 단열성, 안은 안정성, 가는 가열시험. 그래서 충주가 차단되면 안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내화 구조의 그 시험 방법은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다음 5번째는 이제 불연재료죠. 자, 불연재료는 콘, 알철모. 군대 가면 알철모 쓰고 많이 기합을 받죠. 그 다음에 요즘 석유가 비싸요. 석유, 석기벽. 끝에는 이제 회. 그래서 콘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알은 알루미늄, 철은 철강, 모는 모르타르, 석은 석면판, 유는 유리, 그 다음에 석자 또 나오면 석재, 기는 기와, 벽은 벽돌, 회, 요게 바로 그 불연재료가 되니까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불연재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골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다음 6번으로 가죠. 자, 6번을 보면 주요 구조부의 내화 구조 기준이에요. 이 내화 구조 기준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벽이에요. 그래서 벽은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죠. 그래서 철근은 10cm 이상, 그 다음에 철망 모르타르, 그래서 철문은 4cm 이상,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그래서 콘불은 5cm 이상.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이 3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철근십, 철모사, 콘보로에서 철근은 철근 콘크리트죠. 철모는 철망 모르타르, 콘불은 콘크리트 블록. 그래서 최소한 밑에 기둥이나 바닥 이런 것도 있지만
벽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그 부분은 암기하시고요. 자, 7번째는 이 방화 구조죠. 그래서 이 방화 구조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철망 모르타르, 이놈은 2cm 이상,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타일 바름 두께, 그 다음에 앞면 보온판, 요거 나오면 무조건 2.5cm 이상, 그 다음에 석고판 나오면 무조건 1.2cm 이상, 이 이외에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거. 그래서 방화 구조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8번으로 가면 방화벽에 대한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방화벽은 이 출입구의 문은 가로 세로 2.5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출입문은 항상 갑종 방화문만 해당이 되죠. 즉 방화문에 설치하는 이 출입문은 반드시 갑종 방화문으로 하여야 되며 가로 세로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출입구 개구부 크기는 2.5m 곱하기 2.5m 이하,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 그래서 옆에 보시면 방화벽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 두 번째에 보시면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떤 그 방화벽이 있으면은 이 어떤 건물보다 0.5m 이상 더 바깥으로, 위도 마찬가지죠. 0.5m 이상을 갖다가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시면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당의 출입문에는 반드시 갑종 방화문 설치. 그 다음에 방화문에 설치한 이 갑종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아니면 열이나 연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음 9번은 이제 방화문으로 가죠. 그래서 이 방화문은 1종 방화문하고 2종 방화문, 갑종 방화문하고 을종 방화문 둘로 나누는데, 갑종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은 비차열 30분 이상.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10번, 요놈이 시험에 잘 나와요. 방화 구획 기준. 이 방화 구획 기준은 10층 이하의 층, 그 다음에 3층 이상, 그 다음에 지하층, 그 다음에 11층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의 3배예요. 그러니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0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획해야 되죠. 그다음에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한다는 거. 그다음에 11층 이상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면 3배죠.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획을 하는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있죠. 벽이나 아니면 반자에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요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고,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가 되면 1500제곱미터 이하마다, 즉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에 보면 가로 안의 수치는 자동식 소화 설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식 소화 설비라는 것은 옥내 소화전도 아니고 옥외 소화전도 아니에요.
그건 다 수동이죠. 자동식 소화 설비라는 거는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죠. 자, 물분무 등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물분무, 그 다음에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요것이 바로 물분무 등 소화 설비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의 3배 정도까지 우리가 방화 구획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은 댐퍼의 설치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댐퍼는 철판 두께가 1.6m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11번으로 가죠. 자, 11번에 보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한 대지 안에 2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자, 1층 간에는 6m 이내가 되면은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되고, 2층 이상부터는 10m 이내가 되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본다는 얘기죠. 다음 12번으로 가죠. 자, 공간적 대응하고 설비적 대응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 공간적 대응이라고 나오는데, 이 공간적이라는 것은 건축적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적 대응.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항성, 두 번째는 회피성, 세 번째는 이 도피성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항성이라는 것은 화재 시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성능을 얘기하는 건데, 내화나 아니면 방연 성능이 있다든가 방화 구획을 한다든가 화재를 방어 또는 최소화, 이런 것이 대항성이고, 회피성이라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연, 즉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 또는 불연화, 아예 안 타는 물질, 이런 건 회피성 대응이고, 방화훈련도 마찬가지죠. 아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피성 대응. 도피성 대응은 화재 시 사람이 피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방제 계획이나 아니면 피난 설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설비적 대응인데, 대항성 대응은 제연 설비나 아니면 방화문, 그다음에 방화 셔터, 이런 것이 화재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피성 대응, 피난하는 거니까 피난 유도 설비, 이런 것이 바로 설비적 대응에서 도피성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2-2에 가면은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피난 대책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매번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에 보시면 이 방향 원칙을 피난 방향을 우리가 피난로를 만들 때는 항상 2방향 이상으로 우리가 피난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피난 설비는 항상 고정식 위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고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원칙을 갖다 고려해서 하라는 거. 다음 다섯 번째는 항상 피난 통로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죠. 즉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은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이런 데는 상당히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
다음 코멘트에 두 번째에 보면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자, 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은 그런 얘기죠. 페일이라는 것은 실패고요. 자, 풀프루프라는 것은 화재 시에 사람은 인간의 행동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시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배려한 대책인데, 예를 들면은 이 유도 표지죠. 유도 표지를 보면은 문자보다는 색이 나왔던 사람이 달려가는 형태를 갖다가 이용한 거죠. 그래서 유도 표지가 풀프루프에 대한 고려한 이런 안전대책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피난문을 갖다가 피난 방향으로 문을 갖다가 개방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은 뛰어나가면서 밀면서 피난을 하기 때문에 문을 갖다가 밖으로, 즉 사람이 밀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것을 우리가 풀프루프라고 하고, 페일세이프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 실패가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배려한 대책이죠. 자, 예를 들면은 두 방향의 피난 통로, 또는 상용 전원이 나가면 예비 전원으로 우리가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 이런 대책이 바로 페일세이프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다음 3번은 피난로의 형태예요. 그래서 피난로의 형태는 T자 있죠? 그 다음에 X자형, 십자형이죠. 그 다음에 H형, H자형, 그 다음에 Z형.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요 놈이, H형, 요 놈이 우리가 패닉을 갖다가, 패닉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 통로예요.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T형은 피난자에게 피난 경로를 확실히 알려주는 형태가 되고, X형은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고, 요 H형은 요 패닉 현상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 이놈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Z형은 코너형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피난 경로가 된다는 거. 다음 4번으로 가죠. 자, 4번을 보면 건축물 설계 시에 화재 안전계획이죠. 그래서 건물의 배치계획, 평면계획, 단면계획, 재료계획, 재현계획, 피난계획, 이렇게 가지고 6가지가 건축물 설계 시 화재 안전계획. 다음 5번째에 보면 이제 안전 구획이죠. 그래서 1차 안전구획이 바로 이 복도가 해당이 되고, 2차 안전구획이 계단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 또는 이걸 계단 부속실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3차 안전구획이 바로 계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구획의 1차 복도, 2차 계단전실, 3차 계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고, 다음 6번은 화재 시 인간의 본능.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귀소본능이라고 나오죠. 귀소본능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사람은 자신이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성격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귀소 본능. 두 번째는 지광 본능.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은 밝은 곳으로 피난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지광 본능. 다음 세 번째는 추종 본능이죠. 자, 추종 본능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즉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우리가 추종 본능이라고 하고,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퇴피 본능. 퇴피 본능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은 그 화재 발생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우리가 퇴피 본능. 다음 다섯 번째는 자회전 본능. 자회전 본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막다른 골목으로 갔을 때 여기서 도둑놈이 가고 뒤에 순경이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 도둑놈은 어느 쪽으로 가려는 주로 가느냐면은 좌측으로 회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요 경찰도 요런 사람의 인간 본능을 조금 공부한다면은 이 도둑놈이 좌측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빨리 그 도둑놈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좌측, 즉 왼쪽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 되는 거죠. 다음 일곱 번째에 가면 추라부애고 추정. 추라부라는 것은 처음 어디서 화재가 발생이 시작됐느냐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도계 방향법이라고 있죠. 자, 어떤 기둥이 이쪽으로 넘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 발화가 됐다는 얘기죠. 출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쪽에서 처음 발화가 일어난 걸로 추정하는 거. 이게 바로 도계 방향 분석법. 그다음에 탄화심도법.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타들어갔으면 이 부분이 가장 심하게 탔겠죠. 즉 탄화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죠. 그걸 우리가 탄화심도법, 그다음에 화염 진행 방향 비교법, 그다음에 균열흔 비교법, 그다음에 목재 표면하고 발열체와의 거리,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2-3으로 가죠. 자, 2-3은 소화 방법하고 원리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소화 방법에서 냉각소화가 나와요. 자, 냉각소화라는 것은 주로 물이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냉각시키는 방법인데 주로 물이에요. 그런데 왜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느냐?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씨, 즉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의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물의 기화열, 물 1kg을 액체에서 기체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539kcal죠. 즉 100도씨의 물 1kg을 갖다가 100도씨 수증기로 1kg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이 바로 기화열이에요. 즉 539kcal죠. 그 다음에 참고해보면 물의 냉각 특성으로서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냉각 효과가 크다. 두 번째는 건조한 상태에서 증발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분무,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냉각 효과가 가장 크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질식소화죠. 질식소화라는 것은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부피 농도로 21%죠. 이놈을 15% 이하로 줄인다면 소화가 가능한 거, 이게 질식소화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분말약제가 대부분 요 질식소화에 해당이 되죠. 다음 3번은 이제 억제소화. 자, 억제소화라는 것은 산화반응을 억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부촉매 소화는 결국 화학적 소화예요. 다른 거는 다 물리적 소화인데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이놈은 그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고 부촉매, 화학적 반응의 속도를 늘게 한다. 즉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촉매 효과,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잘 나와요. 자, 부촉매 효과는 가장 작은 놈, 플루오르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염소가 크고, 그 다음에 브롬이 크고, 그 다음에 요오드가 가장 크죠. 그러나 이 반응력 세기는 F가 가장 크죠. Cl,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요오드순.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촉매 효과 순서하고 이 반응력 세기의 그 순서는 서로 반대니까 여러분이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음 4번은 이제 제거소화. 자, 이 제거소화라는 것은 가연물을 갖다가 아직 타지 않은 가연물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구역에서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켜서 소화하는 건데, 제거소화의 그 예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산불 화재. 자, 산불 화재를 보면은 어떤 산에서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벌목을 해버리죠. 그럼 이 부분만 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 제거 소화가 되고, 두 번째는 화학 반응기에서 연료 공급 밸브를 차단하는 거. 자, 어떤 탱크가 있으면은 여기에 연료 공급 밸브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를 공급하는 밸브를 차단시키는 거. 즉 반응기에서 원료를 갖다가 차단시키면 진화가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제거 소화의 예가 되고, 또 이 유전 화재. 자, 유전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설치해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화염을 갖다가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폭풍에 의해서 화염을 갖다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 화재도 마찬가지로 화염을 제거시키는 것은 제거소화. 그다음에 촛불을 갖다 여러분이 입으로 후 불어서 촛불을 갖다가 끄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의 그 제거소화예요. 다음 5번째는 이 피복소화. 자, 피복소화라는 것은 가연물 주위를 공기와 차단시켜 소화한다. 즉 사람이 몸에 불이 붙으면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감싸죠. 그래서 외부의 산소를 갖다 차단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피복소화고, 어떤 가연물이 있으면 여기 화재가 발생하면 이 주위에다가 CO2를 방사하면 외부에서 이 산소를 갖다가 차단시키죠. 그래서 이 CO2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피복 그 효과도 있는 거죠. 즉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피복소화라고 하죠. 다음 6번째, 희석소화. 희석소화라는 것은 이 가연물의 농도를 갖다가, 희석이라는 것은 옅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수용성 우연물 있죠. 예를 들면 이 아세톤 같은 거는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빼갈 같은 거는 40% 정도 되니까 불이 잘 붙는데 소주 같은 거는 물을 많이 타놨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 거죠. 즉 희석을 시킨 거예요, 물로. 뭐 초산도 있고요. 뭐 개미산. 물에 잘 녹는 물질이죠. 이러한 물질은 그 물을 갖다 많이 방사하면은 그 농도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진화가 되는 거죠. 다음 7번은 유화 효과 또는 에멀전 효과라고 하죠. 자, 유화 효과라는 것은 어떤 가연물, 이건 주로 비수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석유류 계통 있죠. 자, 여기 경유에 불이 붙었다. 물을 갖다가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면 물의 입자가 이렇게 경유의 표면에 에멀전 형태로 이렇게 덮어 씌우죠. 이런 걸 우리가 유화 효과 또는 에멀전 효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방화론하고 소화 원리 및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